저희 33화 주제는 미신입니다. 이거 하자고 한 사람 손들어. 저요. 두 손 들어. 저요. 손들고 있어 녹음 내내. 네. 아 진짜 역대급으로 어려웠어요. 저희가 중간에 바꿔야 됐는데 누구도 바꾸지를 못하고 계속 미루다가 결국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럴 때는 물론 비난 달게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빨리 바꿉시다. 빨리. 네, 빨리 바꿔야 합니다. 선인장님이 미신을 하자고 하셨을 때 저희가 뭐 이게 미신이야 아니면 오컬트야 뭐야 막 물어봤는데 그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다가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은 오컬트였는데 그냥 그때 상황은 미신이어서 아 그냥 미신해 라고 이렇게 했었던 것 왜 같습니다. 미신을 하자고 했어요? 좀 물어봅시다. 그 한 3일 연속으로 시계를 확인했는데 계속 4시 44분인 거예요. 우연이에요. 예, 예. 그렇죠.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시간도 많이 봤는데 그 시간만 기억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건데 이쯤 되면 죽을 사자인데 크크크크 그러면 네 번째 444를 보면 죽는 건가? 크크크크 혼자서 막 그러면서 재밌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우리 주제 뭐 할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야 우리 미신 어때? 그냥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근데 사실 저는 사실 미신에 별 관심이 없었고 그러면서 그때 머릿속에 둥둥 떠오른 건 보통은 오컬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오컬트가 정확하게 정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오컬트란 무엇이죠? 오컬트 제가 검색해봤습니다. 오컬트는 신비스러운 또 혹은 초자연적인이라는 의미로 인간의 이성으로 규명하기 힘든 물질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연구,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학문이군요. 네. 아니 뭐 학문까지 아니더라도 현상도 오컬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거예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미신을 너무 못 찾은 나머지 오컬트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미신이랑 오컬트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을 때는 미신 안에 오컬트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미신 미신이 안에 저는 오컬트를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미신을 되게 사소한 걸로 봤었거든요. 네. 뭐 다리 떨면 폭 달아난다 이런 거 이런 사소한 현상적인 것들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신이 좀 더 사전적 의미로는 더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못 네. 찾아서 미신을 검색을 좀 해봤는데 미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생각보다 그게 좀 폭넓은 개념이더라고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미신이 정말 되게 많이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 식칼 같은 거를 좋은 걸 사드렸는데 어머니가 돈을 주시면서 칼은 선물하는 거 아니라고 한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신다거나. 근데 이런 게 전부 다 사실 미신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지갑을 선물할 때도 안에 뭐 돈 돈을 좀 넣어주고. 넣어서 준다거나 그런 것들. 그래요. 지갑할 때는 꼭 돈 넣어줘요. 아 그래요? 네. 돼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사람들이 그냥 따르는 것들. 제 주변에 양치님만큼 미신을 잘 모르는 분도 드무십니다. 정말 제가 네, 진짜 네. 잘 몰라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도 다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이었어. 어머니가 잘 모르셔서 그게 온 게 아닌가 싶은데 집에서 뭐가 엄마가 그렇게 했던 거는 진짜 다리 떨지 마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고 문지방 밟지 마. 그것도 저는 몰랐었어요. 베개 밟지 마. 그것도 없었어요. 정말요? 뭐 베개 세우지 마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그냥 베개 세우고 잘 있거든요. 근데 친구가 야 베개 세우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응? 이래서 잠깐 나는 베개 세우지 말을 지금 처음 들어봐. 정말요? 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베개를 세우지 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머리랑 관련된 거기도 하고 뭐 그게 죽은 사람이랑 관련된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공깃밥 위에 숟가락 꼽는 것처럼 그런 거 비슷한. 그 얘기하니까 그 어떤 유튜브에서 이제 동양 음식을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젓가락을 세웠던가 포크를 세웠던가 숟가락을 세웠던가 그랬었어요. 서양인이. 네. 그러니까 중국인이 그래서 되게 맛있어 보인다. 근데 다른 동양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는 포크를 꼽는 건 죽은 사람한테 주는 의미야 라고 하니까 그 밑에 베트남도 그래 한국도 그래 일본도 그래 이런 식으로 동양은 다 많은 동양인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며 간증하는 댓글들을 달았던 그 그게 유튜버 되게 생각나요. 당황했겠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뭐 정확한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밥 숟가락은 제사 때 그렇게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제사 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실제로 했을 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그렇죠. 그런 것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불길을 하다 또는 예의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미신했을 때 저는 이제 일단 미신 소재를 가져온 뭐 소설 작품이나 뭐 영화를 본 게 있나 뭐 이렇게 머릿속을 이렇게 뒤져봤는데 도플갱어 관련된 그 크리스티 추리 소설이 있었죠. 예, 네, 뭐, 그렇죠. 예.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고 거의 기억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했듯이 미신이 뭐지? 어디까지가 미신이고 내가 생각하는 건 오컬트인가? 아니 이거는 뭐 약간 샤머니즘적인 건가? 뭐 이렇게 잘 모르겠어서 그럴 때는 도대체 미신이란 무엇인가로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 접근 마음에 든다.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네. 도대체 땡땡땡이란 무엇인가? 일단 사전 검색을 해봤고요. 두산 대백과에 따르면 미신은 마음이 무엇에 끌려서 잘못 믿거나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을 맹신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데 그게 연관이 있다고 믿으면 그게 미신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의미인 거죠.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네. 미신이었던 그 거죠. 미신이죠. 그래서 저는 좀 미신을 전체적으로 보고 싶어서 미신에 관련된 그냥 입문서 들고 왔고요. 오후 작가의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 부제가 별자리부터 가짜 뉴스까지 인류와 함께 온 미신의 역사로 되어 있고요. 네. 띠지가 좀 재밌는데 난 별자리 같은 거 믿지 않아. 왜냐하면 논리적인 INTP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인 즉슨 MBTI도 미신이다. 그쵸. 네, 되게 웃긴 게 별자리, MBTI 다 제가 한때 되게 좋아했었던 것들이어가지고 되게 뜨끔하면서 이렇게 봤었어요. 사실은 저희 이거 녹음 잠깐 쉬는 시간에 또 땡땡이는 쌍둥이 자리라서 맞아요. 호기심이 많지 이야기했잖아요.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도대체 땡땡땡이란 무엇인가를 시작을 하려면 우리는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까? 태초부터. 네, 선사시대로 돌아가야죠. 네. 네, 이 책도 선사시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네. 네.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본 그 동물 벽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네. 네. 이 동물 벽화가 동굴 굉장히 깊숙한 곳에서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 오늘 소를 좀 그리고 싶어 해서 뭐 예술적인 감각을 발휘해서 이렇게 그린 걸 수도 있는데 종류석으로 막 이렇게 내려앉은 되게 깊숙한 동굴을 수백 미터를 이렇게 들어간 장소에서 이 그림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이 그림이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된 그림이에요. 그래서 몇천 년 동안 이제 한 사람이 그린 것도 아니고 대를 이어가면서 덧칠하고 덧칠해서 이렇게 만든 그림이라는 거는 이게 뭔가의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집단적인 이거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술적인 의미. 뭔가가 있을 것이다. 더 사냥을 잘하게 될 것이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라는 집단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닐까. 아까 정의대로 소를 그린다고 해서 사냥이 더 잘 되라는 그런 과학적 근거는 없는데 그렇게 믿었다는 것도 이제 일종의 미신으로 볼 수 있고 그 미신의 근원을 이런 데서 볼 수 있다라고 작가는 말을 하고 있고요.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나 이웃인 네안데르탈인 모두 매장 문화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매장이 물론 실용적인 이유도 있겠죠. 시체를 계속 놔두면 부패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병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매장품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옷가지나 그 소지품을 같이 묻어주는 거는 뭔가 내세나 죽은 후에도 이 사람이 이걸 간직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신이라는 게 무려 100만 년 전부터 인류와 같이 있었다라고 이제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동물에게는 매장 문화가 없죠. 아무도 이렇게 시체를 묻는 매장 문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동물에게는 미신이 없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유명한 심리학자 스키너가 이런 실험을 했대요. 비둘기를 상자에 넣어요. 그래서 먹이통이랑 원반을 이렇게 놓는데 이제 원반을 건드리면 먹이가 나오게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비둘기가 원반을 건드리면 먹이가 나오고 먹고 그거를 계속 행동을 반복을 하다가 그 행동이 학습이 됐겠죠. 네.
그런데 그 비둘기를 꺼내서 다른 상자에 넣으면 다른 상자에는 이제 원반은 없고 먹이통만 있는데 걔는 이제 일정한 시간 간격만 지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먹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학습된 비둘기는 뭔가를 해야지 먹이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행동을 계속을 한대요. 그리고 우연히 먹이를 먹었을 때 했던 행동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메커니즘으로 미신이 생겼다라는 네. 거네요. 그래서 뭐 한쪽을 쫀다던가 고개를 흔든다던가 뭐 이게 정말 우연히 그 먹이가 나왔을 시간에 자기가 행동을 했을 뿐인데 먹이가 나온 걸 가지고 비둘기는 아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먹이가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반복하고 그 먹이 나오는 시간을 좀 더 길게 조절을 하면 그 행동을 좀 더 반복적으로 강화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에게도 이런 이렇게 전혀 연관이 없는 우연적인 행동을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미신적인 심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동물의 이야기 선사시대의 미신을 살펴본 작가는 다음 장에서 크게 한탄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스케일이 이렇게 점점 커져서 뒤에서 이렇게 빵 터져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땐 인류 최고의 미신이 바로 선사시대 뒤에 나온다라고 작가가 생각을 하는데 수렵 생활을 하던 인류가 이제 농경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작가는 바로 이 농사가 인류 역사 최고의 미신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죠? 예, 이 부분이 이제 총균세나 사피엔스 이 책에서도 저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농경 생활로 인류가 문명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과연 그 인류가 수렵 생활을 했을 때만큼 행복함을 얻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골고루 채집해서 먹던 수렵인들과 달리 생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산량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한두 가지 작물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건 대부분 이제 탄수화물이 되게 되고 이제 탄수화물만 집중하게 먹게 되니까 영양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적당히 자기 먹을 만큼만 따고 어차피 그걸 다 옮겨서 짊어지고 가봤자 이제 뭐 썩고 그러니까 딱 먹을 만큼만 따서 운반하던 수렵인들과 달리 아침부터 진짜 농사일이 끝이 없잖아요. 제가 파밍 시뮬레이터를 하면서도 느꼈던 건데 농사일이 정말 바쁩니다. 그렇죠. 힘듭니다. 네. 양치님은 절대 귀농은 하지 않는 걸로. 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계속 일을 하면서 과중한 노동에 시달려야 되고 또 이제 정착을 하고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염병에 시달리게 되고 수렵은 어차피 이제 다른 부족이 공격해 와도 뺏어갈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냥 얘가 딴 과일 몇 개, 고기 몇 개 뭐 이렇게 갔을 뿐이니까 뭐 훔치더라도 그냥 오늘 수확량만 못 얻은 거고 그냥 네. 그 영역에서 좀 멀어지면 되는 거였는데 농사는 이제 1년에 한두 번 수확을 하고 그 수확량이 많잖아요. 그거를 가지러 이제 연마을을 쳐들어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균세에서는 농경을 이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실수 이렇게 말을 하고 사피엔스는 이제 농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작가는 이제 실수는 어쩌다 한번 우연히 그렇게 하면 실수고 사기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잘못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키는 게 사기고 이거는 자기는 봤을 때 미신이다. 농경 생활을 함으로 뭔가 더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잘 살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농경 생활을 한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계속해서 작가는 가부장제, 뭐 그리스 시대의 신탁, 중세 시대의 점성술을 다루면서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재밌었던 거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천문학자 케플러가 점성술로도 되게 유명을 했었대요. 네. 그래서 21세기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때 뭐 16, 17세기는 과학과 뭔가 그런 미신이 공존했던 시대였고 네. 점성술이 미신이라고 이제 비판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성으로 무장한 지성인들도 예언서를 내고 제대로 된 점성술을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점성술이 그냥 하나의 학문으로 취급됐던 시절이고요. 이성의 결정체 뉴턴도 연금술을 연구하고 지구 종말을 예언할 정도로 그게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턴이 예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실제로 예언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그래서 예언? 지구는 2060년 종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39년 남았어요. 어떤 근거죠?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신성 로마 제국 시작부터 800년 후에 지구 문명은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런 류의 예언이었대요. 그래서 다시 케플러 얘기로 돌아오면 행성 운동 법칙을 발견한 케플러가 이제 점성술로도 유명을 했는데 특히 정치 군사 쪽 별점으로 명망이 높았대요. 그래서 별점 달력 같은 것도 좀 편찬하고 그러면서 그걸로 수입으로 먹고 살았다고는 하는데 거기에서 뭐 올해 겨울은 특별히 추울 것이다 뭐 이런 예언 이런 건 나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터키가 오스트리아를 침공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맞춰서 굉장히 명성이 높아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케플러한테 점을 의뢰하기도 하고 네. 그랬다고 합니다. 똑똑하네요, 케플러. 네, 그 유명한 사람들 중에 이제 30년 전쟁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총사령관을 지낸 발렌슈타인도 이때 좀 케플러 예언을 듣고 감명을 받아서 케플러를 후원하고 케플러한테 점을 봐달라고 자주 요청을 했는데 네. 제가 발렌슈타인을 처음 본 게 어렸을 때 봤던 베니스의 개성상인이라는 소설에서 베니스의 개성상인이 그 루벤스 그림 중에 한복을 입은 남자 뭐 이런 그림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임진왜란 시절에 베니스로 노예로 팔려간 조선인이 있었는데 걔가 거기에서 자유민이 되고 이렇게 장사를 하게 돼서 큰 부를 얻게 됐다 뭐 이런 소설인데 네.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발렌슈타인이 등장을 해서 그러니까 잘 몰라요. 발렌슈타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신성 로마 제국에서 그냥 거기에서 유명한 참모고 지략이 뛰어나고 근데 애가 좀 너무 야망이 크고 인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뭐 이 정도만 알고 잘 모르는데 그때 이제 한번 본 후로는 그냥 다른 데서 이렇게 등장하면 괜히 반갑더라고요. 아는 사람 만난 거. 아, 내가 아는 지인이야. 차라리 이렇게 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 이런 기분이 안 들 것 같은데 애매하게 하지. 그래서 이번에도 되게 반가웠고요. 정말 쓸데없는 TMI였다. 약간 진짜 무슨 동창 만난 느낌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네, 그래서 이 발렌슈타인 그 운명을 종종 봐줬대요, 케플러가. 근데 이제 1634년 새해가 밝고 더 이상 이제 케플러가 발렌슈타인의 운명을 봐주지 않았는데 그 해 마침 발렌슈타인이 믿던 부하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황제가 보낸 암살자에게 이렇게 찔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어머.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이건 케플러가 미래를 알고 여기 엮이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하죠. 아니 이런 그럴듯한 타이밍이. 근데 이거는 이제 응? 케플러가 정치적 센스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뭐 1634년 훨씬 이전 1610년에 이미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혼란에 빠지니까 뭐 황제파나 반대파나 모두 이제 케플러한테 별점을 요청했고 케플러는 이제 답신해서 점성술은 회의에서 배제되어야 된다. 뭐 황제와 관원하는 신하들 모두 점성술을 머릿속에서 지워라 이런 식으로 간언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봐달라고 하니까 봐주기는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주변 상황들이나 뭐 이런 거를 뭐 그럴듯하게 그냥 별점처럼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닐까. 그래서 좀 정말 탐정 같은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촉이 좋고 막 그런 사람이었던 게 아닐까. 네. 나 뭔지 알겠어요. 뭐 회귀했네, 회귀. 자기가 기억하는 거는 대충 예언하고 모르는 건 찍은 거죠. 아, 그렇구나. 이런 모든 게 말이 되죠. 오, 말이 된다. 그 납득했어. 후대 과학 지식으로 과학자 역할을 한 거야.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됐다. 아니 나 진지한데 왜? 진짜인 거였어. 갑자기 뭔가 깨달은 것 같은. 나도. 지금 방금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 이미 발견한 그 행성 운동 법칙을 자기 거라고 그렇죠, 속여서 그렇죠. 했을 수도 있겠네요. 어떡해. 그래서 그 이름은 케플러 때문에 사라지고 그 사람의 이런, 업적을 이런.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점성술 역할도 하고. 케플러 후손들 듣고 있으면 어떡하죠? 케플러 종친회에서 연락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예에서 봤듯이 이제 정치인들은 뭔가 좀 계속해서 무언가 확신을 줄 사람을 좀 찾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뭔가 실용주의, 합리주의의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1981년 3월 30일 존 힌클리는 조디 포스터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레이건 대통령 암살을 시도하죠. 그렇죠. 네, 여기에 관련된 뮤지컬 어쌔신이 있죠.
어쌔신 보고 싶다. 네, 그래서 영부인 낸시 레이건은 남편의 안전을 위해 점성술사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이고요. 이 불러들인 조앤 퀴클리가 1988년까지 백악관의 비선실세였다고 합니다. 뭔가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가 나오죠? 저기에도 그런 일이. 네, 그래서 뭐 사람의 운명은 사람의 태어난 날짜와 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믿음에 아니, 사주 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생년월일이 비밀일 리가 없잖아요. 다들 그렇죠. 공개되어 있어서. 그래서 낸시는 이제 태어난 시간만은 알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그쪽에 보안에 신경을 썼다고 하고요. 근데 뭐 이제 부인뿐만이 아니고 이제 레이건 부부 자체가 좀 점성술에 원래 관심이 좀 많았대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도 뭔가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그 퀴글리는 뭐라고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퀴글리가 오늘은 백악관 밖을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있던 일정 다 취소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재밌죠. 진짜 뭐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현실에 다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요. 현실이 더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동양 미신으로 넘어가는데요. 제가 앞에 이렇게 책 많이 빌려봤던 것들이 다 서양 미신 관련 책이더라고요. 미신 해가지고 검색된 책들이 다 서양 책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동양 미신도 모르는데 서양 미신은 더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관심 없게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 책이어가지고 이제 동양 이야기도 좀 자주 나와서 좀 반가웠고요. 동양 미신하면 이제 동양의 점술, 사주, 주역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걸 미신으로 보네? 통계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 장군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윷을 이용해서 주역점을 본 장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분명히 난중일기 열심히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를 그때 열심히 봐서 그때 덕후의 끝은 어딘가를 그때 느꼈는데 그때 정말 제가 난중일기 보고 징비록 보고 조선왕조실록을 찾아왔어요. 잠깐 이수신 빠였어요? 네. 몰랐네. 김명민 배우를 그때 알게 되고. 세상에나. 네. 아니 덕후인데도 유수로 점치고 이랬던 걸 몰랐다고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세상에. 정말 그러니까 언제나 정말 느끼는 건데 원하는 것만 취합하고 그러네요. 네, 필요 없는 걸 이렇게 싹싹싹싹 버리는 것 같아요. N의 특징이죠. 네. 미신을 믿고 있다. 아니 MBTI가 왜 미신이야? 네. 그래서 이제 주역이 유학의 경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비들이 당연히 공부를 했던 하나의 그 책이고요. 그래서 동양의 선비들은 대부분 주역점을 스스로 볼 줄 알고 또 명리학을 더 깊게 배우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양하고 동양의 세계관이 좀 달라서 그런데 이제 서양은 하늘과 땅을 완전히 분리된 걸로 보고 하늘에 절대적인 운동 법칙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운명도 결정된다라는 좀 절대론적인 운명관이 지배를 하고 이제 동양에서는 하늘과 땅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면서 운명이 흐름이 있긴 있는데 그건 언제나 또 좀 영향을 받아서 바뀐다. 그러니까 운명이 계속 바뀌니까 계속 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바뀔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주역을 공부하고 그냥 스스로 그냥 날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이 됐고 서양은 뭔가 거대한 게 정해져 있으니까 하늘 고정된 거대한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전문가 몇 사람이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동양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들도 이야기를 해주고 뭐 사주나 신병 이야기도 이렇게 해주는데 동양 파트를 이야기하면은 그 책에서의 느껴지는 속도감이나 경쾌감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국이 아니고 동양 네, 동양 자체에서. 파트를 얘기하면서 작가 본인이 명리학을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보면은 주역 설명했을 때 설명이나 이런 걸 보면 이걸 저기까지 이야기를 하려면 이야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이 얘기도 해야 되는데 아니다 됐다 이쯤에서 끝내자 이런 것 같은 주저함이 전 좀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뭐 작가가 명리학을 공부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작가는 여기에 소개된 그 어떤 것도 믿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주가 과거는 잘 맞추는데 미래는 맞추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또 이제 뭐 사주는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그런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흐름을 읽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작가는 이게 그냥 포로 효과, 반엄 효과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포로 효과가 뭐냐면 이제 심리학과 교수 포로의 이름을 딴 건데 네. 아마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녀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심리 검사를 하고 결과지를 각각 개별한테 나눠준 다음에 5점 만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자기 성격과 일치하느냐라고 평가해달라고 했는데 4점 넘게 다들 자기 성격 같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받은 종이가 다 똑같았었죠. 그래서 이제 포로 효과, 반엄 효과라고 하는데 모호한 말 속에서 과거 이야기를 해주는 거는 자기의 경험을 끌어와서 아 그래 이런 부분이 있었어 이런 사실이 있었어 이렇게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지만 이제 미래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못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냥 과거도 우리가 억지로 끼워 맞췄다라는 뜻이죠. 누구에게나 있었을 법한 일이 되게 그쵸.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왜 미신을 믿는가에 대해서 작가는 어떤 행동이나 사물이 뭔가의 거대한 힘에 연결되어 있고 그 행동을 하면서 나에게 행운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미래를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미신을 적당히 믿으면 긍정적인 태도가 생기고 고민을 덜 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미신에 현혹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묵자 귀편에 수록된 일화를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제자백과 사상가 중에 하나인 묵자가 얼굴이 검었대요. 실제로 그 묵자 이름으로 불린 이유가 피부색이라는 주장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묵자가 길을 가다가 점쟁이를 만났는데 오늘은 하늘에 뭐 흑룡의 살이 내렸다. 당신은 얼굴이 검으니 북쪽으로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묵자는 그걸 무시하고 북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다리가 끊겨가지고 건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다가 그 점쟁이를 다시 만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뭐 다리가 끊겨서 돌아왔다라고 하니까 아 내가 뭐라고 그랬냐? 북쪽은 오늘 날이 아니니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묵자가 내가 끊어진 다리 앞에서 봤더니 나뿐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도 많았고 그 사람들의 얼굴은 뭐 검은 자도 있었지만 흰 자도 있었는데 운이 없는 건 나뿐일 텐데 왜 모두가 함께 길을 가지 못하냐라고 이렇게 되물었다라는 일화를 소개를 하면서 운이 좋든 나쁘든 간에 세상에 그런 일들이 왜 내 운에 맞춰서 움직이겠는가.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다. 그것만 알아도 많은 일들이 굉장히 편하게 흘러간다라고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통설적으로 이제 미신으로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작가가 쭉 전개를 하고요. 작가는 근거 없는 믿음을 모두 다 미신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사시대의 동굴벽화에서 출발했던 미신이 별점, 사주, 관상 이렇게 가다가 이제 종교까지 건드리게 됩니다. 네, 작가는 종교를 미신의 프랜차이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작가가 소개하는 일화 중에 좀 재밌었던 게 그 세계대전 중에 미군들이 태평양의 이런저런 섬들에 이렇게 주둔지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 주둔지들이 대체로 이제 문명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원주민들이 살던 그런 섬들이었고 처음으로 이제 미군을 통해서 문명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미군들이 떠나게 되자 그 떠난 미군들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비행기를 닮은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약간 종교적인 형태로 바꿔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두 섬이 아니고 이게 미군이 주둔했던 많은 섬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찰이 되는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화물교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서 불렀는데 1950년 영국 학자 데이비드 아텐버러가 이제 화물교를 연구하러 한 섬을 방문을 했는데 그곳의 종교 지도자는 자신은 라디오를 통하여 그들의 신인 존 프롬과 대화한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럼 라디오가 남겨져 있나 해서 이렇게 가봤더니 라디오가 한 할머니이신 거예요. 전선을 감고 있는. 그래서 한 할머니가 이제 뭐 알 수 없는 말을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지도자가 옆에서 그걸 해석해서 이게 신의 말이다라고 이제 자기 부족들한테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뭐 이런 형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존 프롬이 몇 월 며칠에 도래할 것이고
이제 사람들은 그걸 믿으면서 의식을 이제 계속 행하고 있는데 이미 존 프롬이 온다는 날짜는 19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 학자가 아니 너네 신 프롬이 온다는 게 지금 19년이 지났는데 왜 의식을 계속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을 기다리지 않았느냐. 나도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농담인지 실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종교적인 색채를 빼면은 꽤나 멀쩡하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가 뭐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타인의 종교의 허점도 잘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신의 종교에서는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에서 그런 약간 종교의 맹목적인 그런 부분을 미신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거기에 더해서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사상까지도 하나의 미신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를 좀 굉장히 폭넓게 잡고 있는 확장시키고 거군요. 있고요. 그래서 뭐 작가가 이런 것들은 다 미신에 불과하다, 믿지 말아라 뭐 이런 논리는 아니고요. 여기에서의 미신이 이제 뭐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는 거는 절대 아니고 그냥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이제 미신으로 통틀어서 걔네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 종교가 가진 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세계대전 때 크리스마스 때 이제 영국군과 독일인들이 이제 휴전을 했던 크리스마스 휴전 같은 유명한 일화 같은 거를 소개를 하면서 이제 같은 믿음을 공유했을 때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책은요 정말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2021년 1월 1일에 나온 책이고요. 어머, 진짜 신간 오브 신간이네. 그렇죠. 오후라는 필명을 쓰는 한국 작가분이세요.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도 캐릭터 이름 제발 평범한 일상어로 안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또 검색 잘 안 되시는 이름이구나. 작가명도 제발 이런 평범한 걸로 안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글링 너무 힘들었습니다. 보니까 작가 인터뷰가 있었는데 본인도 굉장히 후회하고 계시다고. 원래는 좀 익명성을 추구를 하고 싶었대요. 근데 책이 너무 안 팔리는 게 이것 때문인가? 라고 후회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작가 본인 소개가 책 앞에 나와 있어요. 혈액형은 소심함의 대명사 A형, 별자리는 자유로운 쌍둥이 자리, 사주는 연쇄살인도 할 수 있다는 괴강살, 손금을 보면 단명, 관상을 보면 장수, 기원전부터 재수없다는 왼손잡이 뭐 이렇게 본인을 미신의 총체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으로는 이제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나는 농담으로 과학을 말한다, 주인공은 선을 넘는다 이런 작품들을 써왔고요. 마약, 과학, 그리고 주인공은 선을 넘는다는 아나키즘에 관련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작가고 이 3권의 책을 내고 이 믿습니까 믿습니다가 4번째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작품이 이제 마약 관련된 책이었는데 이거 쓰고 나서 미신을 좀 다뤄보고 싶은데 그게 4번째 작품이었으면 숫자사랑 연결이 돼서 좀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위해서 2, 3을 썼다는 그것 때문에 2, 3을 해치운 건 아닙니다라고 본인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책 속에 만약 이 책이 망하면 숫자사가 재수없다는 미신을 증명하는 꼴이므로 지성인들은 이 책을 사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MBTI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 책이 이제 동아시아 출판사거든요. 근데 편집자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편집자님이 그렇게 MBTI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책 기획을 하시면서요? 아니 이 책 기획을 하려고 편집자님을 만났는데 이제 편집자님이 네네네. 계속 MBTI를 얘기를 하시면서 이 동아시아 출판사 직원들 모두 거기에 빠져 있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이게 동아시아 출판사가 과학책 전문 출판사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작가님이 아니 이런 사람들이 빠져있는 대체 MBTI란 무엇인가 싶어서 한번 해봤고 이제 MBTI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ENFJ 이렇게 나오셨다고 해요. ENFJ. 네. 그리고 실제로 작가님은 사회운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쪽 직장 일을 이것도. 하고 계시대요. 미신을 믿지 말자라는 책인데 미신으로 빠지고 있죠. 네. 네, 홍보차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만든 작가님 키워드 인터뷰랑 Q&A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작가님이 되게 말을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연쇄살인 사주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짜증날 일 있을 때마다 아씨 내가 너 죽일 수도 있었는데 봐줬다 이러면서 넘어간다고. 멋지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도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니 아직 밝혀진 게 아닐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좀 재치가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어조가 글에서도 계속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 작가 본인이 기본적으로 자기는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제 사건 따로 있는 거를 꿰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재밌는데 사실 미신이 그래서 생긴다. 이렇게 연관 없는 거를 이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미신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그런 미신을 지금 자기는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책이 재밌습니다. 저는 이북으로 사봤는데요. 제가 소설책은 이북으로 보는데 다른 류는 이북으로 잘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저도요. 다른 책은 좀 앞으로 넘어가야 할 일이 자주 좀 생기는데 책은 그래도 대충이나마 이쯤에 있었어 해서 이렇게 휙 넘길 수 있는데 아직 이북은 얼마만큼 넘겨야지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는 그 원하는 데 나오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들썩들썩이 안 되니까. 그럼 물론 이제 검색을 할 수는 있죠. 근데 네네. 제가 책뿐만이 아니라 검색을 진짜 못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못 찾는 거 여러분이 많이 찾아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정 키워드가 필요한데 전 좀 두루뭉술하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그 특정 키워드가 아닌 다른 비슷한 다른 단어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되게 못하거든요. 정확도가 엄청 떨어지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이제 잘 안 보고 근데 이제 제가 이북으로 산 비소설 책들은 대부분 놀고놀 관련입니다. 급한 급하게 거죠. 빨리 읽어야 돼.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집 관련 책도 이북으로 사서 보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되게 힘들어하는데 이 책 되게 술술 읽혀요. 엄청 이렇게 어렵지 않고 작가님이 이야기를 진짜 잘 하셔서 이제 박학다식한 친구가 옆에서 야 이런 일이 있었대 하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풀어가는 재주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점이자 단점으로는 논리 전개가 과감합니다. 저도 좀 그거 많이 느꼈어요. 네네. 뭐 종교도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모두 다 미신이다. 그래서 살짝 여기까지 너무 후려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좀 경쾌하게 이야기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이 온갖 이야기를 미신으로 꿰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가가 근거 없는 믿음을 통틀어 미신으로 모두 다 분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신의 이야기가 곧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어리석은 자들 쯧쯧 뭐 이런 논조가 절대 아니고 물론 약간 작가가 낄낄대는 어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인류가 어떤 부분을 믿어왔고 어떤 부분을 연결시켜서 믿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 좀 조망하는 책으로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조금 사람들의 소망이나 사람들이 어떤 걸 두려워했는지 뭐 이런 걸 좀 알게 돼서 애틋한 마음 같은 것도 좀 생기고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가볍고 재밌는 책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오프라인 책 이벤트로는 소원성취 부적이 돼 있는 그 포스트잇을 같이 주더라고요. 미신을 믿지 말라고 하면서도 소원성취. 좀 탐나긴 하던데. 진짜 웃긴다. 그거 이북 구매자에게 안 이북은 줘요? 안 주더라고요. 저런. 아쉽네요. 구매하실 일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적을 갖기 위해서라도 한부. 네. 그 여러 분야를 되게 두루두루 섭렵하신 분이잖아요. 네네. 쌍둥이 자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다양한 분야를 짧게 파는 게 쌍둥이 자리죠. 참고로 저는 별자리를 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명왕성이 퇴출돼서 그랬어요. 저런. 정갈자리의 소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점성술 쪽에서는 그거를 계속 채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니에요. 화성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간 거예요? 네. 아. 원래 화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원래는 그래요? 화성이었다가 명왕성으로 됐었거든요. 왜요? 왜 바꾼 거예요? 명성이 그때는 나와서. 그러니까, 나와서? 네, 그러니까 명왕성이 아직 관측이 안 됐던 때고 그래서 화성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가 아 이거 별자리 별로 한 개씩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명왕성을 또 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맞잖아요. 정갈자리랑.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스포츠 선수들도 미신 그쵸. 엄청 믿잖아요. 징크스 장난 아니죠. 네, 아니죠. 징크스. 징크스도 미신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겠죠. 네. 네. 그 2017년에 기아가 우승을 했었는데 2009년에도 기아가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때 2017년 한국 시리즈 갔을 때 2009년에 한국 시리즈 우승했을 때랑 모든 절차를 똑같이 했대요. 브런트가 뭐 감독 자리, 뭐 주장 자리, 그날 먹었던 거 이런 것까지 그래, 이렇게 다 맞춰서 된다니까요. 그렇게 했었다고 근데 합니다. 결국은 성공한 거잖아요. 우승을 했죠. 그러면은 맞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미신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 SNS 같은데 되게 돌아다니는지 알죠? 네네. 서버실에서 제사 지내는 거. 서버실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럼요, 제사 지내야죠. 서버실에서 그 서버 컴퓨터 서버들 막 이렇게 서버들 있는 구축하고 나서 서버 터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헐. 고사 지내야 됩니다. 오. 그거 당연히 합니다. 신기하다. 자동차도 사고 나서 꼭 고사 지내야지 안 그러면 사고 잘 나요.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합한 고사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자동차도 네. 크리스 에반스가 설국 열차 때 고사 지날 때 되게 어리둥절하면서 이렇게 서 있던 사진이 기억이 나네요. 뭔가 했을 거야. 아 진짜 많네. 저희 일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서버실이라니 이건 진짜 안 믿긴다. 어떻게 IT랑 고사가 같이 가지? 그거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사진 되게 많이 나와요. 검색해 보세요. 네. 저희도 놀고 놀 언제 한번 고사 한번 지내는 걸로. 네. 고사를 안 지냈군요. 고사를 안 지내서 지금 이 모양이 꼴인 것 같습니다. 돼지 그 수육 사놓고 네, 저희 다 모여서 이렇게 모기향 돈 이렇게 넣고. 피워두고 모기향을 향을 피워야죠. 모기향을 향 없잖아요. 없으니까 아니, 모기향이 제가 가져올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모기향을 피우고 싶진 않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결론은 고사가 필요하다. 우리는 오케이. 네, 오케이. 이어지는 33화 3부에서는 도플갱어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약공이 소개합니다.